안녕하세요. 이번에 북스텝튼 팟캐스트 다시 돌아온 팟캐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한채우. 신민기입니다. 네. 네, 벌써 3회차가 된 북스텝튼 팟캐스트인데요. 이제 3회차가 되면서 어느덧 이 영상을 찍고 있는지도 12월이 다 되었습니다. 네, 민기님 12월이 됐는데 벌써 2024년이 다 지나가는 12월이에요. 이번 연도 잘 보내셨나요? 왜 이렇게 빠르죠? 너무 그러니까요. 빠른데. 북새튼 팟캐스트를 처음 찍었을 때가 제 기억으로는 아마 10월쯤 님이 오셨을 때가 저, 11월. 네. 네, 그쵸. 어, 이번 좀 잘 보내신 것 같나요? 어,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학하고 학교를 거의 올해 처음 다니게 됐는데, 아,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어, 재밌는 것도 있고, 뭔가, 이걸 좀만 더 빨리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고, 근데 어, 전반적으로 저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음, 재미가 있는 한 해였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바빴던 것 같아요. 아, 뭐 여러 가지 하면서 북새튼 팟캐스트도 하고 뭐 근로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막 정신없이 보냈는데 그 와중에 북새튼 팟캐스트랑을 이제 같이 하면서 보내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재밌지 않았나 음,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재밌었네요, 결과적으로. 네, 그러면 또 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오늘의 책 소개는 민기님이 해주실 겁니다. 네, 지난 북테트면서 다루었던 책은 이제 불안한 사냥꾼의 사회라는 책이었고요. 뭐 제목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불안과 혐오가 주요 키워드였습니다. 어, 주로 이제 한국 사회에 이제 내재되어 있는 어떤 불안과 그리고 또 불안이 어떻게 표출되는가. 여기서는 그걸 특정해서 혐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 한국인 속에 있는 불안과 그 불안이 표출되는 혐오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총 4장을 이렇게 다뤘는데 1장 같은 경우에는 제목이 불안을 공유하는 나라라고 해가지고 한국인이 갖고 있는 어떤 불안이 그런 본능적인 게 아니라 그런 외부적인 사회적인 상황으로 인한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크게 불안을 가중시킨 뭐 IMF 외환 위기 이후 사람들이 어떤 기존에는 그래도 미래에 대해서 뭐 대학만 나오면은 뭐 취직할 수 있다, 아니면 뭐 그런 환상, 뭐 희망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게 싹 무너지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불안이 싹 트고, 또 국가가 나를 보여주지 못하네, 약간 그런 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사람들이 어떤 불안이 그때 딱 들어가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2장 표적이 되는 사람들에서는 그 이제 그런 불안이 이제 혐오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렇다면은 어떤 사람들을 혐오하는가? 그러니까 혐오의 대상이 되는 일종의 마이너리티에 대해서 다뤘고요. 이런 혐오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 그런 기성의 질서, 그러니까 딱 내 사람, 딱 그거 내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 내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딱 울타리치고 그렇게 우리를 더 강화하고 그 사람들을 악마화시키고 그런 식으로 이제 뭔가 나의 그런 울타리를 강화하는 것을 이야기했고, 그런데 한 가지 좀 여기서 재미있는 점이, 그렇다고 울타리 치는 게 막 나랑 엄청나게 갭이 엄청 차이가 나는 그런 계층을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그런 하층민이 막 상류층을 향해서 막 혐오를 한다든지, 상류층이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비슷한 계층끼리 그런 혐오가 생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나왔던 것 중에 이제 미국 백인 노동자층이 그런 좀 부르주아 상류층보다는 오히려 비슷한 계층의 흑인 노동자들을 더 혐오하고 더 좀 편견 가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혐오라는 게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엄청 먼 존재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그냥 주변에 비슷비슷한 그런 가까운 존재한테 더 많이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에서 약간 대표되는 그런 마이너리티 중에 뭐 성소수자도 있고, 약간 뭐 오타쿠, 그러니까 어떤 걸 빠져 있는 사람들이나 뭐 게이머, 뭐 외모적으로 뭐 뚱뚱한 사람, 키 작은 남자, 그런 게 많은데
이제 사실 이런 걸 보면은 되게 뭔가 객관적인 이유보다는 좀 주관적인 어떤 취향, 뭐 개성 그런 차이를 두고 되게 좀 그런 부분을 가지고 되게 혐오란 케이스가 되게 많다고 여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주관적인 건 사실 엄청 다양하잖아요. 뭐 셀 수 없이 많고 사람마다 되게 특성이 다른데 그래서 처음에는 마이너리티가 되게 국지적인 그냥 약간 좀 그 아는 사람들끼리만 아, 쟤 별로 약간 하던 게 그게 약간 좀 점점 커지면서 그냥 되게 대중적으로 아, 이 사람은 좀 되게 극혐이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바뀌게 된다. 약간 그런 걸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아래서부터 계속 마이너리티가 점점 수면으로 떠오르는데 근데 이제 뭔가 점점 계속 생겨나기만 하지 마이너리티가 다시 뭐 그렇다고 뭐 떠오른 마이너리티가 뭐 어떤 메이저리티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뭔가 생겨난다. 그래서 문제가 된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3장 평범한 얼굴의 혐오에서는 주로 이제 한국 사회에서 혐오를 조장하는 단체들, 그런 혐오 단체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뤘는데 여기선 대표적으로 뭐 태극기 집회, 뭐 일베, 워마드 이렇게 다뤄서 생각보다 여기서 좀 약간 저조차도 이런 표현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되게 그런 날것의 표현들이 엄청 많이 대놓고 좀 나오는 예, 듯한 게 있었죠. 뭔가 이런 책이 이런 내용을 다룰 거라고 예상은 했는데 이렇게 되게 좀 자세하게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단체들 약간 공통점을 이야기를 해봤어요. 여기서 이 단체들을 보면은 다들 그냥 자기 주장이 뭔가 헛소리가 아니라 좀 뭔가 나름 뭔가 개똥 철학이긴 하지만 나름 뭔가 의미가 있다는 걸 부여하려고 되게 도덕성이라는 가치를 엄청 활용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뭔가 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내가 단순히 얘가 싫어서가 아니라 그건 이제 선과 악의 문제야. 옳고 그름의 문제야. 약간 그런 식으로 뭔가 프레임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뭐 뭔가 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약간 일베 같은 경우에는 약간 공정성 프레임 이런 걸 되게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타인에 대한 배려나 이런 것들은 뭔가 좀 나약하고 타락적인 그런 가치다. 대신 그러니까 공정성이 제일 최고고 그걸 위해서는 이제 그런 배려나 그런 것들이 오히려 그런 자기들만의 공정성 그런 걸 해친다라고 약간 그런 식으로 만드는 거죠. 근데 이게 좀 약간 모순인 게 그러니까 도덕이라는 그런 가치로 뭔가 좀 되게 그럴싸하게 포장을 했는데 사실상 그 도덕이란 것도 그러니까 사실상 의미 차이가 없는 그런 가치인데도 뭔가 얘는 도덕적으로 더 뭔가 우월하고 얘는 아니다 약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뭐 아까 전에 말했던 일베 같은 경우에도 그런 공정성이라는 가치는 굉장히 추구해야 할 가치인데 배려라는 건 되게 좀 대립되는 그런 가치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배려와 공정성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 배려 없는 공정성이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정성이라는 가치,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했을 땐 공정성이 우선이니까 그걸 위해서 그거랑 비슷한 또 도덕적인 가치는 그런 배려를 아니다 그건 나쁜 거다 약간 이렇게 주입하는 약간 그런 거죠. 결과적으로 이제 자기들이 옳다고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게 이제 프레임을 이용하는 그런 게 그렇죠. 있었던 그냥 것 같아요. 편의적으로 그냥 자기들이 생각할 때 옳은 거는 그냥 무조건 좋은 거고 자기들 생각했을 때 그냥 그건 아니다 싶은 건 다 나쁜 것 그냥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마지막 4장 고위험 에너지의 재배치에서는 이제 앞에서 다룬 내용을 전반적으로 좀 정리하고 좀 결론을 내리는 장인데 그 이제 현재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혐오를 하는 이유가 불안하고 불합리한 그런 현실 때문에 하는 건데 근데 재밌는 게 그런 불합리한 현실을 어떻게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그런 걸 저항하려는 것보다는 뭔가 이 불안에서 밀려오는 그런 수치심이나 그런 분노를 그냥 다른 집단에 대한 혐오란 형태로 그냥 배출한다 약간 그런 거죠. 그래서 근데 또 혐오를 사실상 이런 뭐 일베나 워마드나 뭐 그런 것도 보면은 막 대다수 국민들이 그걸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약간
어떻게 보면 극히 일부의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 제외하고는 뭐 다 그런 식으로 막 행동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대부분은 약간 대부분의 불안한 사람들은 그냥 혼자 스펙 쌓거나 그냥 혼자 괜히 그냥 스스로 고립시키는 뭔가 그냥 괜히 딴 사람들 만나봤자 나 비교되고 뭔가 괜히 좀 더 괜히 나서봤자 좋을 게 없다. 약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스스로 약간 좀 배리어를 치는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 사실 좋을 게 없는 거죠. 약간 인정받지 못하니까 이런 극단적인 곳에서라도 인정받으려고 좀 그런 혐오 행위를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뭔가 불안한데 괜히 사람들이랑 마주치면 더 불안하니까 우리 스스로를 그냥 사회로부터 단절시키는 음, 그래서 어느 부류가 됐든 사실 좋을 게 없다. 오히려 그런 게 어떤 고위험 에너지를 더 사회에서 계속 만들어낸다. 아무튼 그래서 결론으로는 이런 어쨌든 혐오 운동이 당연히 뭐 정당화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런 행위들이 당연히 이제 뭐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도 있고 하지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뭔가 외친내는 이유가 아예 없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정의롭지 못한 현실, 뭐 사회의 문제가 약간 반영된 어떤 그런 투영된 결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혐오라는 게 어떤 원인이 아니라 그런 사회적 문제의 결과다. 약간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방식 자체는 잘못되었지만 이렇게 분노하게 된 좀 근본적인 문제, 사회적인 맥락을 살펴봐야 하고 그러니까 표현보다는 그 안에 담긴 어떤 메시지의 실마리를 찾고 우리 모두가 존중받고 살 수 있는 사회를 기획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어, 굉장히 길게 잘 요약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책이 이번에는 좀 뭔가 이 분량에 비해서 내용이 되게 엄청 많았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약간 최대한 줄이고 줄였는데도 뭔가 이걸 뺄까 말까 했다 음, 넣었던 것 같습니다. 덕분에 굉장히 잘 알아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책을 읽긴 읽지만 다시 또 들어보면은 또 새롭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좋았던 것 같고요. 또 그럼 책을 내용을 또 들어봤으니까 인상 깊었던 구절도 들어봐야 되는데요. 저부터 얘기를 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인상 깊었던 질문 그 글 중에서 책에 보면은 이제 혐오의 정치 운동은 자신들이 구성한 프레임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도덕적으로 오염된 적을 분류하고자 한다라는 그런 글이 있었어요. 그래서 혐오의 정치 운동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을 해주는 문장이었습니다. 이런 문장 자체가 이제 아까 전에 얘기한 뭐 태극기 집회, 뭐 워마드, 일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혐오의 정치 운동을 하는지를 잘 요약해주는 문장이라서 이 부분을 꼽아봤고요. 다른 사람들이 이제 얘기한 문장 중에서는 세대 갈등에 대한 부분도 이 책에서 나왔는데요. 근데 자신들의 청년 시절과 비교하여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요즘 것들을 비난한다라는 그런 문장으로 세대 갈등에 대한 것을 정말 짤막하게 요약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장 자체가 보면은 또 세대 갈등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부분에서 찾아오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라떼는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라떼는 이랬는데 너희는 지금 이게 뭐냐? 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거를 한 문장으로 잘 요약을 한 것 같아요. 민긴 씨는 어떤 문장이 또 인상 깊었나요? 음, 저는 마이너리티에 대한 얘기가 좀 인상적이었는데 문제는 이제 국지적, 상징적 영역에서 계속 새로운 경계가 생겨나고 마이너리티가 만들어진다는 점이다. 지금은 상징적 경계에 불과하더라도 다수 대중의 인식 속에서 명확한 경계로 자리 잡는 순간 사회적 경계로 전환된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사용된 표현이긴 한데 어떤 마이너리티에 대한 경계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한 거랑 똑같은 얘기인데 이제 그냥 되게 소수 집단에서 약간 마이너리티라고 생각되었던 것들이 이제 점차 이게 좀 커진다는 거죠. 뭔가 좀 이제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알게 되고 그게 이제 대중까지 퍼지게 되면은 그게 약간 공공연한 마이너리티가 된다. 약간 그런 얘기를 한 건데 음, 어 뭔가 그런 마이너리티가 되게 밑에서부터 생겨난다 그런 개념이 좀 뭐라 해야 되지? 그런 식으로 분류하는 게 좀 새로웠던 것 같아요. 그냥 그동안 뭔가 혐오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라고는 그냥 되게
되게 일차원적으로 그렇게 생각은 했었는데 그게 약간 무슨 성장한다고 하기엔 좀 말이 뭐한데 뭔가 좀 자라난다 그렇게 음, 된다는 게 좀 신기했던 것 같고 또 그런 이제 밑에서 마이너리티가 생겨나면 그 이미 있던 마이너리티는 그러면 그게 뭐 해소가 되는 걸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그건 또 아닌 거 보면 좀 되게 씁쓸하다. 그러니까 마이너리티는 계속 생겨나기만 하고 뭔가 그것 중에 인정받는 마이너리티는 없다는 게 좀 슬펐던 것 같습니다. 음, 약간 그 잡초 그런 것처럼 엄청 그 생명력이 강해서 베어내고 베어내도 뿌리를 안 뽑으면 게 사라지질 않거든요. 계속 맞죠? 늘어나기만 하고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음, 그런 인상 깊은 구절로 한번 들어봤는데요. 책의 감상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민기 씨는 책을 어떻게 읽으셨나요? 일단 책이 굉장히 좀 뭐라지? 거침없다? 그런 느낌을 음, 받았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 혐오에 대해서 좀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지? 개념적으로 접근할 줄 알았거든요. 물론 개념적으로 접근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약간 이런 실질적인 사례들을 그렇게 대놓고 하진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자세하게 그런 것들 다뤄서 좀 음, 약간 읽는 내내 이런 세상이 있구나 약간 그런 것도 느꼈던 것 같고 또 이 책이 되게 엄청 두껍지 않은데 생각보다 내용 자체는 되게 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혐오에 대해서 왜 혐오가 생겨나는지 또 혐오라는 게 단순히 그냥 그런 지양해야 될 것, 그냥 반드시 막아야 될 것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혐오의 이면에 숨어 있는 그런 의도, 메시지를 찾는 것 그런 부분을 강조하는 것도 좀 신선했던 것 같고 음, 그냥 네, 그랬던 것 같은데 그냥 조금 뭐 아쉽다라고 하는 점은 이제 결론에서 그렇다면은 그런 메시지를 어떻게 읽어내야 하는가 약간 그런 부분 그리고 어떻게 존중받는 사회로 만들 것인가 약간 그 부분은 좀 약간 물음표로 남긴 떠난 게 아닌가 약간 그런 느낌도 들었던 것 같아요. 뭔가 약간 해결책 부분에서는 좀 모자라지 않았나 그런 네 느낌이 드는 거죠. 뭔가 진단은 굉장히 잘 한 것 같은데 음, 그런 뭔가 처방이 조금 아쉬웠다 약간 그런 느낌. 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약간 처방을 어, 약간 못 내리지 않았나 싶어요. 음 근데 음, 저희도 그 북새틈 저희 조에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누가 처방을 못 내릴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저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뭔가 의도한 건 아닌데 다들 갑자기 되게 우울해져요. 막 얘기를 하면 할수록 그냥 그러게요. 뭔가 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갑자기 뭔가 되게 뭔가 딱 벽에 막히는 느낌. 그런 걸 보면 뭔가 작가도 본인이 뭔가 그렇게 딱 결론 지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더 얘기를 안 한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 부분이 그래도 조금 더 다뤄졌으면 좋았을 것 같다. 그런 음. 느낌. 저도 감상을 얘기 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앞에 두 책보다는 신선하게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지 약간 그런 부분이 좀 뭉뚱그려져 있다 그런 느낌이었다면 이번 책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저자가 정확하게 적어준 것 같아서 굉장히 읽기 좋았어요. 그 부분에서는. 음, 하지만 이제 읽다 보니까 정말 이럴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들이 꽤 있었어요. 뭐 혐오를 이제 원인이 아니라 결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데 사람이 혐오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보면 이제 중간에 자기가 불안하기 때문에 이제 남을 혐오를 하고 좀 혐오 받기 전에 먼저 자신을 혐오하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음, 정말 이게 혐오를 하는 이유일까? 라는 그런 음, 생각이 드는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사람이 보통 혐오를 한다는 거는 뭔가 싫어하고 꺼려하고 정말 나랑은 좀 달라서 그런 걸 생각을 하고 혐오를 하는 걸 텐데 물론 자기 혐오도 있을 겁니다. 별로 자기가 마음에 안 들지 않아서 그런 것처럼 되어 있는데 혐오라는 것이 이제 조금 정치적인 혐오라든가 갈등으로 나온 그런 혐오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만 바라본다는 점 조금 제 생각에는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음,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마지막에 해결책을 얘기하지 않은 부분도 정확히 말하면 뭉뚱그려서 얘기한 부분이 좀 아쉬웠어요. 이제 해결책이 보면은
사회에서의 그 혐오가 나왔기 때문에 해결책도 사회에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나라에서 약간 혐오를 좀 방지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음, 좀 개인적으로 나라에서 그거를 해결을 해줄 수 있다고는 힘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혐오라는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 간에 좀 의견이 부딪히고 행동이 부딪히고 거기서 나오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그렇죠. 때문에 상당히 얘기해 주신 것처럼 해결이 어렵지 않나. 음, 아마 지면이 더 있어도 작가가 그 부분을 적기는 힘들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책의 감상도 한번 들어봤는데요. 얘기하고 난 다음에는 서로 이제 모임에서 나왔던 그리고 그 이후로 더 얘기하고 싶은 인사이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인사이트 기반으로 하고 싶었던 얘기 중에서 인간으로서 바라보는 불안, 그러니까 책의 처음 대목 부분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이제 인간이라면은 이제 불안이라는 거를 떨쳐내고는 살 수 없다라는 그런 부분이 책의 맨 처음에 나오는데요. 이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 근데 저도 워낙 불안이 많은 사람이라서 불안이 많으세요? 어, 예, 제가 봐도 좀 불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안 그러려고 노력은 하는데 음, 뭔가 저는 누가 강요하거나 시킨 게 없는데도 뭔가 잘해야 된다. 약간 음, 뭔가 완수해야 된다. 약간 그런 불안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음, 혼자 좀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있고, 근데 저는 그런 부분이 근데 뭔가 사회적인 이유에서는 아닌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그냥 약간 이거는 정말 약간 본성적인 부분인 것 같은데, 어, 근데 이제 이 책에서 다루는 그런 대다수가 겪는 불안은 좀 뭔가 뭐 취업이라든지 뭐 결혼이라든지 그런 걱정도 있고 아니면 뭐 사회에서 어떤 인정받으려는 그런 뭐 욕심, 불안도 있고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음, 뭐 한국 사람이 애초부터 불안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불안인 것 같다. 그러니까 음, 그러기에는 이런 사회적인 이유가 너무 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사람이라면 이제 불안을 떨쳐내고 살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불안해지는 것 같아요. 약간 가끔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는 그런 생각이 아예 없었거든요. 그냥 손에 1,000원짜리 하나 있으면 문방구 가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처럼 이제 맞죠? 저녁을 뭐 먹지? 나는 이게 뭐 먹을 때 약간 통장 잔고를 바라볼 필요도 없고 어렸을 때도 행복했는데 지금은 약간 단순하게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불안이 오는 음,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대학생이 되고 난 다음에 생각해보면 더 불안한 요소는 더 커져가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네요. 졸업하면 더 커지겠죠? 아, 졸업을 유예하시는 것도 좋은 아, 방법이라고. 적극 동의합니다. 근데 둘 다 이제 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예, 안 하길 바라면서 여튼 불안 상당히 좀 무서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가끔씩 불안하면 이제 잠도 자기 힘들고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오죽하면 이제 인사이드 아웃 2에서도 불안이라는 캐릭터가 나오죠. 아, 맞아요. 불안이라는 캐릭터가 나오죠. 전 보면서 어, 약간 내가 전화할 때 저랬었나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약간 공감을 조금이나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책에서 나왔던 부분이 불안으로부터 이제 나오는 혐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정말 그럴까요, 이거? 불안해서 남을 혐오하는 걸까요? 제 생각에는 이 책에서 나오는 말하는 그런 불안으로부터의 혐오는 약간 이거에 이걸 시작한 사람들, 뭔가 이걸 처음으로 이런 혐오를 주장하고 딱 스타트를 끄는 사람들은 뭔가 불안해서 왔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일단은 그런 사람들은 뭔가 어떤 사회에서 가지고 있던 불안이나 그런 의식이 이제 혐오로 나타난 것 같은데 이제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약간 정말 불안해서 오는 것도 있지만 뭐 재미에서 왔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재미나 아니면 순전히 그냥 어떤 본인의 그런 취향, 약간 그런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이 그냥 약간 좀 재미있게 보이기도 하고 좀 흥미롭게 보여서 그냥 동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그냥
그 이런 여기서 나오는 혐오 표현이나 뭐 일베에서 사용한 용어나 뭐 워마드에서 사용한 용어를 뭐 정말 나는 사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했으니 이런 말을 써서라도 뭐 이렇게 뭐 정의를 구현하겠어. 그게 아니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재미로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음, 그냥 뭐 거기서 나온 노래가 재밌어서 아니면 뭐 표현이 웃겨서 그냥 그런 것도 있고 뭔가 그런 데서 나오는 혐오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고등학교 때나 뭐 성인 되어서도 뭐 성인 돼서는 거의 못 본 것 같긴 한데 근데 주로 이제 10대 때 이런 표현들을 좀 즐겨하는 사람들 보면은 아 그냥 내가 볼 땐 그냥 진짜 이걸 알고 쓰는 것보다는 그냥 재밌으니까 아니면 뭐 음,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호기심에 뭐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무조건 불안해서 나오는 혐오라기보다는 약간 재미라든가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그런 식으로 좀 혐오를 한다 그런 느낌인 거죠. 네. 저도 약간 일정 부분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무조건 불안해서 혐오로 이어진다라는 것도 아닌 것 같고 혐오를 하는 데 있어서 그 혐오 표현이라는 거가 어떻게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전달되는 데 따라서 좀 다르게 사용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책에서 얘기 나오고 또 얘기를 많이 했던 부분이 이제 혐오의 연쇄를 어떻게 끊을 거냐라는 그런 말을 많이 했었는데요. 약간 어떻게 해야 이 혐오의 연쇄가 끊어질까요? 어려운 질문이네요. 네. 책의 저자도 이거에 대답을 이제 두루뭉술하게 떠넘기고 갔는데, 음, 저희도 이 얘기를 하면서 계속 나왔던 결론이 해결책이라고 말하기 뭐하지만 존중해야 된다. 아, 친절하자. 약간 그런 음, 게 그거 말고는 떠오르는 게 없더라고요. 굉장히 그 원론적인 방법을 얘기를 했네요. 뭔가 제일 간단한데 제일 어려운 그냥 그 방법. 다른 얘기로는 저에서 나왔던 얘기 중에 약간 혐오 중에 실제 범죄인 혐오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 단순히 뭐 표현 표현도 사실 언어 폭력이 될 수 있는 거고 뭔가 명예훼손 같은 의미에서. 근데 그런 혐오 범죄란 것도 요즘 많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취향의 선호는 있을 수 있는데 그게 혐오, 특히 어떤 행위로 나타나는 혐오는 좀 그건 범죄 영역이다. 약간 그런 걸 각인할 수 있게 오히려 그런 거는 국가나 뭐 사회에서 좀 그런 걸 제재해야 된다. 약간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뭔가 좀 혐오 범죄를 명확하게 뭐 법으로 규정해서 뭐좀 처벌 같은 거 한다든가 그런 비슷한 얘기도 나오긴 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런 시스템적으로라도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혐오는 조금 그렇게 막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저희도 약간 국가에서 그거를 막아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저희 조에서는 좀 반대 의견인 사람들이 많았어요. 음, 예를 들어서 이제 인터넷 실명제 같은 게 이제 방금 얘기한 거랑 비슷하게 이어질 것 같은데, 그 인터넷 실명제 같은 걸 하면 이제 욕을 안 할 거다. 뭐 그런 얘기가 뭐 잠깐 나왔었는데 우리 조에서는 이제 아, 욕을 왜 막아? 라는 그런 말이 나왔거든요. 음, 욕이 무조건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 않나? 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혐오 표현이라는 걸 이제 막으면 도리어 사람들이 더 많이 사용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약간 그런 의견도 나왔는데 이건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참 표현의 자유와 이게 딱 대치되는 거라서 음, 어려운 것 같긴 해요. 약간 뭔가 누르지 마시오 하고 버튼에 딱 예, 붙여놓으면은 더 누르고 싶어지잖아요, 이게? 만지지 마세요 네, 하면은 만져보고 싶고 약간 네, 이게 뭔가 막으려고 하면 오히려 더 음지에서 또 하게 되고 사실 또 음, 음지에서 이런 걸 하게 되면 더 나쁜 결과를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뭔가 되게 뭔가 좋은 생각인데 근데 또 이게 실제로 적용되고 나면은 또 부작용이 있을 것 같은 느낌. 음, 그래서 생각 국가에서 제재를 하는 것도 뭐 필요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교육을 하는 게 더 아, 중요하지 않을까. 교육. 좀 어렸을 때부터 혐오에 대한 그런 경각심을 좀 느낄 수 있게 교육을 하고 결국에는 이걸 스스로 행동을 못하게 막아야지 이게 제일 효과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교육에서 어떤 혐오에 대한 그런 경각심 좀 하지 말아야 한다. 딱 그런 인식을 좀 바뀔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나. 음,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이 교육이라는 게 또 지금 드는 생각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은 혐오 표현이라는 걸 결과적으로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 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건 나쁜 표현이라고 얘기를 하다 그렇죠. 보면은 그 규정을 하는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잖아요, 결국. 그렇죠. 그럼 이제 그 아이들한테 교육을 하면서 이렇게 교육을 하다 보면은 이게 왜 혐오 표현이냐에 대한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아마 그 부분에서 또 엄청 싸우지 않을까, 사람들이. 이게 또 사람마다 기준이 또 막 다를 수도 있고 맞아요. 이 교육계도 사실 굉장히 많이 엎치락뒤치락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뭐 약간 역사 그런 국사 관련해서도 굉장히 좀 얘기가 많기도 하고 그래서 참 민감한 사항인데 이거를 얘 혐오 표현이야 얘는 아니야 약간 그걸 나누기도 좀 그건 또 생각을 못 해봤네요. 네. 그래서 저는 또 저희 조하고 얘기를 하고 나서 혼자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한번 또 궁금해서 얘기 드려봤고요. 저희 조에서는 또 이런 걸로 얘기를 하면서 혐오의 연쇄를 어떻게 끊을 거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던 게 이제 두현님이 이제 장자의 피리 비유를 얘기를 해줬어요. 어, 이제 피리 비유를 얘기하면서 이제 재물론이라는 부분에서 나왔던 부분이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해줬는데 그때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이거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잘 들어야 돼라고 얘기하면서 상상이 되는데. 제가 잘 전달을 해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얘기를 드리자면 이제 피리가 있고 사람마다 구멍이라고 생각을 하자면 구멍의 크기가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소리는 조화를 이룬다라고 얘기를 음,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구멍의 크기마다 사람이 다 다르지만 조화를 이루는 것처럼 다 다르지만 이를 미워하진 말자라는 음,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가고 존중해야 된다. 그래야지 안 싸우고 혐오의 연쇄를 끊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제가 이제 두현한테 도리어 물어봤던 게 아니 그래도 이제 혐오라는 게 그 받아들이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없는 부분이 있을 건데 어떻게 해야 되냐. 아 물론 이게 사람마다 공통적인 선이 있을 거다라고 또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음, 이게 철학 쪽이라 그런지 몰라도 과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어요. 재밌네요. 또 준영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혐오 표현이라는 게 참 요즘엔 어려워서 혐오하는 사람도 혐오하는 대상도 좀 구별짓기가 힘든 것 같다. 누가 음, 혐오를 어떻게 혐오를 받는 거고 하는 건지를 찾기가 힘든 것 같다. 그런 부분에서 혐오의 연쇄를 더 끊기가 힘들지 않을까. 음, 자기는 끊을 수 있는 방법을 정말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었고요. 또 수연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직접 겪었던 혐오에 관련된 그 사건을 얘기를 해줬어요. 아 진짜요? 이게 오래된 일은 아닌데 또 이제 시험 기간에 강의실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먼저 자리를 이제 뭐 선점하는 그런 상황이 음, 생기면 서로 이제 말다툼하는 그런 상황이 나올 때가 있는데 결국은 이제 그 먼저 강의실에 있던 사람이 빌릴 수가 없는 그런 분들과 말다툼이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그 사람이랑 좀 차분하게 얘기를 해서 어 상대방이 먼저 자기한테 욕을 한 상황이었는데 얘기를 잘 해가지고 잘 풀어 나갔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그러면서 이제 아까 전에 했던 얘기지만 사랑으로 좀 이해하고 노력하고 싸우지 말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저는 그래서 아 이렇게 대처하는 사람이 있구나 생각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따뜻한 얘기네요. 네. 본인은 따뜻하게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저는 좀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아 실제로 그런 사건이 있다면 저는 그렇게 못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줬거든요. 윈기님은 어떨 것 같아요? 글쎄 저도 싸우는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오히려 제가 물러났을 것 같은 그럼 강의실에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약간 그러지 않았을까. 저도 약간 비슷한 경험이라면은 저도 이제 도서관에서 시험 기간에 공부를 하는데 이제 그 저희 도서관 1층에 그 라운지처럼 그 노트북 쓸 수 있는 공간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공부를 하다가 제가 친구랑 공부를 하는데 이제 뭐 물어보길래 좀 작은 목소리로 설명을 약간 좀 해줬어요. 이렇게 막 좀 도와줬는데 근데 제 바로 대각선에 있을 되게 엄청 열심히 공부하신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와 멋있다 했는데 갑자기 저한테 막 펜을 이러면서 막 조용히 좀 하세요. 막 그런 거서 알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냥 너무 갑자기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서 당황해가지고 그래서 그러고 그냥 공부 좀 하고 있다가 둘 다 그냥
한 몇 분 안 있어 그냥 나갔어요 거기서. 음, 그냥 저라면 뭔가 물러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음, 드네요. 괜히 뭔가 괜히 굳이 싸워서까지 여기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냥 그런 느낌. 음. 뭐 그분의 마음도 이해는 가는데 네, 시험 기간이라 좀 예민했을 수도 있고 공부 열심히 하는데 옆에서 떠드는 게 싫었을 수도 있고 근데 한편으로는 저는 그렇게까지 하는 건 별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조용한 걸 좋아한다라고 하면은 따로 그냥 독서실 가서 공부를 하시는 게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런 좀 옆 사람이 좀 조금 시끄럽게 느껴진다면 되게 좀 기분은 나쁠지라 되게 최대한 좀 공손하게 혹시 죄송한데 조금만 조용히 해줄 수 있나요? 약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뭔가 그런 반응은 처음이어가지고 뭔가 음, 펜으로 이렇게 딱딱하면서 그 이야기하니까 뭐지? 갑자기 뭔가 되게 뭔가 가불관계처럼 된 음, 그런 느낌이 들어서 뭐, 뭐 제가 원인 제공한 거니까 뭐 제가 뭐 할 말은 없는데 그냥 어, 꼭 이렇게 말씀하셔야 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 시험 기간이라 또 그분이 이 팟캐스트를 안 들었으면 좋겠네요. 왠지 무서운데. 전 그래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조회수가 늘었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면 또 혐오의 연쇄를 끊는 방법까지 얘기해봤는데 또 혐오가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불안에서부터 나왔다라고 책에서 얘기 나온 것처럼 그럼 이 불안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라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요? 이 불안이란 걸. 그냥 개인으로서는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개인으로는 힘들다. 네. 그러니까 저희 조에서도 좀 이 책에서도 불안에 대한 그런 원인이 사회적인 원인이 좀 크다라고 설명을 하듯이 저희가 생각했을 때도 뭔가 국가에서 이런 어떤 안심, 뭔가 좀 사회적으로 뭔가 더 보호하고 있다. 약간 그런 제도들이 좀 있어야지 좀 불안이 해소될 것 같은데 단순히 뭔가 우리끼리 그걸 한다고 해서 좀 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런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좀 그냥 뭐 제일 사실 불안의 제일 큰 요소 중에 뭐 경제적인 요소도 되게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경제적인 요소는 그냥 노력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음, 그런 부분은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어떤 사람들 경우에는 좀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국가에서 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외에도 뭐 물론 개인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좀 서로 고립되지 않고 최대한 어떤 좀 사람들끼리 서로를 좀 치유하고 좀 같이 이야기를 하고 뭔가 그런 커뮤니티 그를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네요. 음. 역시나 아까랑 똑같이 좀 원론적인 얘기로 갈 수밖에 없는. 예, 이 네. 얘기를 하다 보면 뭔가 자꾸 그냥 아까 전에 했던 얘기로 계속 뭔가 빠지니까 뭔가 새로운 해결책을 생각해 볼까 하면은 그게 그거예요. 약간 그러다 음, 보니까 약간 다들 음, 얘기하다가 되게 좀 숙연해지는 쳇바퀴 쳇바퀴 예, 돌고. 그런 느낌. 우리 조에서는 이제 두현이 얘기를 했던 게 불안 해소 방법 중에 하나가 역지사지를 얘기를 해줬어요. 음, 약간 두현 같은 경우에 자기가 책 읽는 걸 방해받는 걸 싫어하는데 누구나 방해받기 싫은 순간들이 있을 건데 그 사람도 한번 방해받아 봐야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거 듣고 농담으로 이제 사람은 역으로를 당해봐야 이라는 줄 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렇게 농담 삼아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역지사지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수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에서 성공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이제 학교에서나 아니면은 사람들이 보통 교육을 받는 부분에서는 성공은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주는데 실패해서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힘든 걸 극복하는지는 알려주는 곳이 많이 음, 없다. 이런 걸 좀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그 부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뭔가 성공한 사례보다 뭔가 그런 실패? 그러니까 사실 뭐 실패라기보다는 뭐 뭐라 해야 되지? 실패라고 생각되는 것들 그런 걸 강조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얼마 전에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다른 사람과 이제
이런 주제를 무조건 끌고 가서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었지만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다가 들었던 건데 그분은 이제 SNS를 안 한대요. 그래서 아, SNS를 지워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라고 하니까 SNS를 보면은 막 월 다 1,000씩 벌고 있고 돈이 그렇게 많고 맨날 여행 다니고 명품을 그렇게 사는데 그거 다 허상이고 애초에 진짜라고 해도 그거를 보는 게 자신에게 도움이 될 리가 없다. 자기가 그러지 못한다면은 굉장히 패배한 느낌이 들 수도 음, 있고 별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것 같아서 자기는 그걸 보지 않는다라고 하시더라고. 요즘 좀 뭔가 느끼는 게 약간 볼 때마다 현타가 온다. 아, 그러니까 맞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현타가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왜 보고 있지? 약간 딱 아, 그렇게도 될 수 있겠네요. 그냥 네. 뭔가 갈수록 야, 이걸 진짜 왜 하고 있지? 뭔가 그냥 음, 그런 생각도 되게 많이 들더라고. 그래서 그냥 진짜 그냥 갑자기 그냥 저 나갑니다 하면서 그냥 지워버릴까라는 생각 막 음. 들기도 하고 이제 물론 뭔가 너무 그렇게 하는 건 좀 뭔가 관종 같기도 하고 굳이 그냥 나가는 것까지 에 얘기하면서 그냥 생각이 그냥 안 보면 되지 그걸 굳이 뭐 광고하냐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 없앨 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일단 너무 연결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약간 그쵸. 또 요즘에 또 MZ 세대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청소년들의 청년들의 명함 같은 거다 인스타는 예, 뭐 그렇게도 정리를 하니까요. 좀 번호 따는 거 DM 단다고 네, 할 정도로 맞아요. 인스타 하세요 하면서 이렇게. 예, 네, 저는 또 인스타그램에서 얼마 전에 또 좋은 걸 잠깐 봤었거든요. 뭐 7, 8등급은 어떻게 사나 뭐 그런 음, 또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잠깐 봤었는데 보고 찾아보려고 찾아본 건 아니었는데 거기에 적혀 있었던 게 또 세상에서 이제 공부 못하면 이제 못 사는 것처럼 자기는 교육을 받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1, 2등급만 잘 사는 것처럼 성공하는 삶을 사는 것처럼 교육을 받았는데 따지고 보면 그 두 개 합쳐서 제 기억으로는 한 11% 정도밖에 안 음, 되는 거 아는데 나머지 80%는 88%는 어떻게 사나 하면서 그런 거를 이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한번 게시물을 만들어 놓은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상당히 재밌게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디 음, 외국에서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분도 있고 그냥 광고 회사에서 어떻게 들어가서 일을 하는 분도 있고 그냥 유튜버로 하는 사람도 있고 보니까 다들 비슷한 얘기가 적혀 있어요. 그 밑에 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뒤에서 이제 7, 8등을 한다든가 어, 부모님이 아무리 그래도 인문계를 가야 된다라고 해서 인문대를 갔는데 자신의 적성에 맞지 않아서 전문대를 갔지만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자퇴하고 뭐 그런 약간 어떻게 보면 암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꽤 많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찾았고 아니면 자기 적성에 맞는 걸 찾았고 지금 이렇게 산다라는 게 적혀 있었는데 저는 그거 보면서 오랜만에 그 인스타그램을 보면서 굉장히 부럽다는 생각을 했어요. 음,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찾았고 아니면 적성에 맞는 걸 찾았고 결론적으로는 이제 자신이 이렇게 살면서 행복하다. 뭐 행복하다 정도까지 아니더라도 자기가 학창 시절에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그런 무력감이라든가 기분 나빴다든가 그런 거는 안 느끼고 산다라는 그런 글들이 적혀 있어서 음, 아 이게 SNS의 순기능이지 하면서 기분이 좋았던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이런 거 보면은 인스타그램을 지우진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맞아요. 저도 뭐 많진 않지만 인스타그램에서 가끔 보다 보면은 좀 되게 좋은 글들 많이 봤던 것 같은데 되게 스토리에 올라온 어떤 배우 그냥 배우 그냥 팔로우한 배우의 스토리에 올라온 거였는데 외국 학교 같은데 거기 약간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그 학생 그 학부모한테 보내주는 그런 뭐라지 그런 알림 노트 같은 걸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었는데 뭐 정확히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네 그 무슨 시험 같은 걸 앞두는 뭐 그런 상황이었나 봐 약간 그 아이가 그래서 뭐 뭐 당신의 자녀분이 뭐꼭 수학을 잘해야 되거나 뭐 꼭 국어 뭐 영어를 잘해야 되거나 꼭 그래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꼭 그 아이는 뭐 소방관이 될 수도 있고 은행가가 될 수도 있고 뭐 약간 그런 식으로 뭔가 되게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약간 싶을 정도로 되게 그 뭐라 해야지 어떤 성적이나 그런 거에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 아이 미래에 대해서 그냥 뭐 성공하고 실패한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한 게 있었는데 그게 되게 좀 감동적이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엄청 음, 고학년 그런 아이는 아니었던 것 같고 좀 뭐 초등학생쯤 되는 되게 어린
학생의 학부모가 받은 글이었던 것 같은데 되게 좀 뭐랄까 약간 선생님 담임 선생님 이런 말을 했다고 약간 되게 음, 용기를 주는 말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따뜻해지네. 네, 따뜻해지는. 뭐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 아이가 이 성적을 들고 가면 집에 가서 큰일 나겠는데라는 아, 생각을 해서 적은 걸 수도 있을 그럴 것 수도 같은데 있고요. 5학년이면 적진 않았을 것 아,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얘기를 하면서 또 떠오르는 게 자기가 이제 어떻게든 간에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개인적으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음, 그래서 불안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결과적으로 그런 행복한 순간을 좀 더 많이 채우는 게 맞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가 잘하는 거든 적성에 맞는 거든 그런 걸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지금 그런 걸 못 찾아서 약간 그런 거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 사람들 보면 굉장히 부럽거든요. 어, 어떻게 뭐 자기가 하고 싶은 거나 적성에 맞는 거는 민기님 찾으셨나요, 혹시? 제가 생각했을 때 저희 학부 공부하는 게 저는 뭔가 잘 왔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뭔가 공부를 하는 게 뭔가 재미있고 또 되게 신기한 것도 있고 그런 거 보면은 적성까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내가 맞는 분야를 잘 찾아가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은 들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그것도 부러운데요. 저는 공부하다 보면은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데 요즘에 이거 내가 나중에 써먹을 수 있나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저는 지냅니다. 시험 기간이라 그런가 봐요. 그쵸. 대놓고 나오는 부분이었던 게 이제 일배, 워마드, 뭐 태극기 집회, 막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런 거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이랑은 조금 거리가 있지만 얼마 전에 또 이제 현실에서 좀 한번 들끓고 있고 요즘에도 들끓고 있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동덕여대에서 그렇죠. 이제 그런 시위를 하고 네. 가치를 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민기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에 대해서 뉴스를 찾아보기가 좀 되게 무서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 뭔가 우리나라에서 뉴스 같은 걸 보면은 뭔가 동덕여대 사건뿐만 아니라 이런 비슷한 사건들을 보면은 정말 약간 다들 너무 색안경이 너무 많이 껴져 있어가지고 음, 약간 색안경이라고 하면 어떤 색안경? 약간 본질보다 다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약간 뭐 본질을 흐리게 한다거나 음, 그 이제 뭐 동덕여대 사건 같은 경우에도 뭐 시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렇게 된 이유가 이제 공학 전환이 제일 큰 이슈잖아요. 그리고 또 학교에서 그런 동의 없이 학생들의 동의 없이 좀 진행하려고 한 점들 그런 것 때문에 좀 학생들이 분노하고 하는 건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라카치 같은 경우에도 좀 폭력 시위로 이제 규정하고 뭐 학교 측에서도 좀 엄단 조치하겠다 약간 그런 얘기도 하고 이제 그런 부분을 또 강조하는 뉴스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약간 이 본질 자체가 사실 라카칠이 본질인 것 같진 않은데 제 생각에는 그런데 조금 그런 작은 부분에 좀 강조하는 게 좀 크지 않나. 약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그런 본질에서 좀 떨어진 부분에 강조한 게 크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이 있어서 약간 음, 이거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좀 쉽지 않다. 그러니까 말이 좀 복잡해지는데,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어 뭔가 사람들이 이런 거 봤을 때 너무 그런 본질에 집중하기보다 약간 그런 좀 가십거리가 될 만한 것들 그런 거에 집중하는 게 좀 안타깝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을 언제 처음 알았냐면 뉴스 말고 대학생들이 커뮤니티로 사용하는 그 앱, 에브리타임이라는 음, 앱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갑자기 뭐 연대하자 막 그런 말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연세대학교 뭐 연대하자 이런 느낌의 글인가 하고 들어갔는데 그런 느낌의 글이 전혀 아니고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한 2, 3일가량을 그 에브리타임 게시판에서 네,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일베라든가 뭐 워마드라든가 그런 쪽은 아닌 것 같지만 약간 남자와 여자 사이의 혐오 표현들이 이제 심심찮게 계속 튀어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여대를 조롱하는 말이라든가 뭐 그런 게 계속 튀어나오면서 뭐 계정을 샀다더니 음, 뭐 연대
여자 학우들은 이걸 지원을 한다더니 뭐 지지를 한다더니 뭐 그런 글들이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뭐 이게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 하고 뉴스를 찾아본 게 처음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본질도 본질인데 약간 혐오를 하고 갈등이 있어서 혐오로 이어지는 것처럼 책 내용처럼 근데 일베하고 어마드가 한 행동들이라든가 그들의 표현은 분명히 잘못된 거잖아요. 제 생각에는 라카치 부분에서 좀 잘못된 부분이 있지 음, 않았나. 그러니까 시위를 하는 건 좋은데 그런 쪽으로는 하면 안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도 이 사건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제대로 알고 뭔가를 찾아보고 뭐 정리해보고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뭔가 여대라는 그 입장과 그리고 학교에서 운영하는 그 사람들의 입장과 그 거기 여대에 다니는 학생들의 그 갈등이 이렇게까지 이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생각을 음, 합니다. 그런 면에서 아직까지도 그 라카체 뭐 비용 얘기하면서 이 사건이 정리가 안 되는데 좀 하루빨리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도 사실 라카치를 잘했다고 생각은 하진 않거든요. 저 뭐 그냥 딱히 뭐 옹호하려는 의도는 아닌데 이제 분명히 잘못된 건 맞는데 근데 약간 좀 문점이 어쨌든 이런 시위를 하게 된 배경이나 그런 양쪽의 입장 그런 부분이 좀 더 초점 맞춰져서 좀 원만하게 해결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뭔가 시위가 그냥 안 좋게 격화되고 있다 그냥 뭔가 치닫고 있다 그냥 그런 부분만 보도하는 게 좀 되게 보기 안 좋더라고요. 약간 네. 이거 보면서 살짝 느꼈던 게 그 미국의 그 BLM 운동 있잖아요. 블랙 라이브스 매터. 이제 그 운동 이제 그 한창 그때 시위가 있을 때 또 한편으로 문제됐던 게 약탈 문제가 엄청 컸잖아요. 뭐 상점 같은데 약탈하고 도둑질하고 하는 게 굉장히 컸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뭐 주방위군 뭐 투입하는 것도 있었고 그런 되게 논란들도 많았는데 음 당연히 이제 약탈은 당연히 잘못된 거고 방화까지도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 잘못했는데 근데 이 사실 이 시위가 시작하게 된 배경 자체는 그 조지 플로이드 아직 그분이 경찰 제압 과정에서 이제 과잉 진압으로 이렇게 사망을 하게 되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시작된 거고 또 평화적으로 그 시위를 전개한 지역도 꽤 되거든요. 근데 뭔가 뉴스에서 보다 보면은 그냥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균등하게 좀 뭔가 보도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단순히 그냥 그런 폭력 시위, 그 약탈 방화 그렇게만 딱 흘러가는 게 약간 우리 사회에서 뭔가 우리 사회랑 우리 사회는 아니지만 아무튼 사회에서 어떤 문제 제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뭔가 다들 그걸 해결하려는 방향으로 뭔가 보기보다는 좀 소재거리가 될 만한 것, 좀 뭔가 이야기거리가 될 만한 거 그런 거에만 좀 빠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음, 그러면서 동시에 약간 우리나라는 정말 시위를 좀 안전하게 하는 편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우리나라가 시를 좀 안전하게 하는 편이다 보니까 이번에 그 라카치 좀 더 부각이 된 부분도 네. 있는 것 같고, 약간 언론에서 자극적인 보도를 해서 사람들이 약간 좀 더 동명여대 학생들이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약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보면은 좀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고요. 평화적이라는 게 무조건 폭력적이라는 건 음, 아니지만 좀 하루빨리 갈등이 해결이 안 된다, 좀 협의점이 안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동덕여대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눠봤는데 또 동덕여대 같은 경우에 또 얘기를 하다 보면은 남녀 갈등 문제가 좀 심심찮게 나와요. 그렇죠. 근데 남녀 갈등 문제가 제 기억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얘기가 처음 나왔던 게 이제 군 가산점 폐지 그 음, 부분 얘기를 하면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심화가 돼서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약간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전 개인적으로 약간 남녀 갈등이 이렇게까지 심화될 필요가 있나라고 가끔씩 생각이 듭니다. 혹시 남녀 갈등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너무 서로 그냥 거의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극과 극은 통한다 약간 그런 아, 말처럼 극과 극은 이제 통한다. 그런 것처럼 뭔가 너무 양극단에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 좀 되게 보기 좀 되게 꺼려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뭔가 한 번도 남녀 갈등에 대해서 되게 건설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본 그런 사람 거의 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뭔가 좀 저도 알게 모르게 그런 문제를 좀 약간 회피 좀 얘기를 좀 안 하려고 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회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또 다를 수는 있어도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좀 다 극단적으로 치닫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음, 조금 얘기 꺼내기가 무서운 것 같습니다. 음.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과가 과다 보니까 이런 아,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제 정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 그런 과이다 보니까 이제 뭐 여러 얘기가 많죠. 남녀 갈등은 결과적으로 이제 소위 말하는 갈라치기를 음, 통해서 표를 얻으려고 하는 뭐 그런 공작이다. 뭐 공작이라고까지는 얘기하기 않겠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예전에 이제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여성 운동을 많이 뭐 지지하면서 실제로 이제 비례대표라든가 젊은 여자 그렇죠. 분들을 이제 또 끌어들여 와서 정치 운동을 했던 그런 경우도 있고요. 페미니즘을 지지한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민기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말이 있어요. 이제 극과 극이랑 상관없이 진짜 열심히 사는 남자분들, 여자분들은 별로 그런 거 신경을 안 쓰고 자기가 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다. 그렇다 보니까 별로 잘 알지도 못하고 그런 부분에 얘기하는 것도 좀 꺼려진다. 음, 민기님은 좀 열심히 사는 축에 속하신 것 같네요. 그러게 보니까. 저는 그럴까요? 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남녀 갈등이라는 게 이렇게 부각될 문제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다시금 들고요. 사실 뭐 에브리타임에서 좀 되게 시끄러워지는 그런 얘기들도 보면은 사실 모든 학생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닐 거거든요. 제 생각에는 정말 일부가 아마 그렇게 쓰고 반응하고 하는 걸 텐데 그냥 그런 식으로 사실상 그런 혐오를 만드는 주체자들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는 아닌데 그냥 그런 사람들이 목소리가 크니까 꼭 대다수인 것처럼 느껴지는 건데 잘 볼 필요가 있잖아. 그냥 일부만 보고 그걸 다 그렇다라고 일반화하지 않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냥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또 에브리타임에 매번 그렇듯이 이제 새로운 학번의 신입생들이 곧 들어오고 아직 벌써 게시판에 들어와 있는 경우가 그렇죠. 있는데 그러면 또 게시판이 시끌벅적 뒤집어져요. 뒤집어지면 심심찮게 또 최근에 올라온 글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어, 에브리타임 그 게시판을 보통 열심히 산 사람들은 그 게시판을 열심히 사용을 안 한다. 라고 이제 조용히 올라가는 추천수가 되어 있고 이제 지금 생각하면 비슷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음, 약간 열심히 살고 자기가 노력을 하는 사람들은 별로 그 커뮤니티를 열심히 하지 않는다. 뭐 그런 부분이 조금 이런 걸 생각하면 커뮤니티가 이제 순기능만 있는 것 같지 않고 악기능이 굉장히 큰 것 같다라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익명성이 큰 문제라고 아, 생각합니다. 익명성. 아, 이러면 또 인터넷 실명제랑 또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이름 달고 그런 얘기하면 할 수 있겠냐? 그런 그럼 또 이제 더 음지가 심해질 것 같고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결과적으로. 또 갈등에 대한 얘기는 여러 가지 많이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세대 갈등도 있을 거고, 뭐 인종 갈등도 있을 거고, 뭐 난민 갈등도 있을 거고, 결과적으로는 또 다 한 부분으로 기열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원론적이지만 이제 존중하고 사랑해야 된다 그런 부분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네요. 네. 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매체에 대한 얘기도 안 해볼 수 없겠는데요. 저 추천드리고 싶은 매체, 우리가 보고 봤던 아니면 추천드리고 싶고 보고 싶은 매체에 대한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민기님부터 한번 한 개 추천해 주실래요? 원더라는 영화를 추천하고 싶거든요.
이제 언더 이제 라는 영화가 어기라고 하는 주인공이 있는데 이제 초등학생인데 어렸을 때 좀 그 태어나면서 얼굴에 좀 조금 일종의 장애 때문에 이제 수술을 했는데 근데 조금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수술을 했는데 약간 얼굴이 좀 일반인들이 봤을 때 좀 약간 좀 놀리고 약간 그런 식으로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주인공 어기가 헬멧을 쓰고 다녀요. 맨날 이제 학교나 어디든 나갈 때 아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가기 전까지는 이제 홈스쿨링을 하면서 이제 밖에 나갈 때만 헬멧을 쓰고 다니고 했는데 이제 직접 이제 학교를 처음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처음으로 이제 헬멧을 안 끼고 학교에 가보자 하면서 가게 됐는데 이제 그 학교에 가면서 이제 좀 괴롭히는 친구들도 생기고 또 그 와중에 또 이 주인공 어기를 도와주려는 친구들도 생기고 그러면서 전개된 영화인데 이 영화에서 약간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대사가 있어요. 거기서 담임 선생님이 그 알려주는 그런 글귀가 있는데 만약에 친절과 정직함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된다면 친절함을 택하라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대할 때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진실, 뭐 어떤 솔직한 얘기를 그냥 무조건 하는 것보다 좀 가능하면 친절함을 먼저 베풀라 약간 그런 얘기를 해요. 약간 영화 주제랑도 되게 맞닿아 있거든요. 좀 누군가를 대할 때 그런 자기 본심을 이야기한 것보다도 어떤 친절함 베푸는 게 얼마나 더 좋은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 뭔가 그 영화를 보고 나서 그 글귀가 엄청 기억에 많이 남았거든요. 지금도 계속 뭔가 사람을 대할 때 되게 좀 마음에 품고 다니는 대사 중 하나인데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 마음속으로는 어떤 사람에 대한 사실 혐오감이 드는 거를 막을 수는 없잖아요. 뭔가 좀 취향 차이라든가 좀 이런 사람은 난 좀 별론데 약간 그런 게 아예 없을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뭔가 그럼에도 뭔가 친절하게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존중하고 하려는 그런 태도가 중요하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음, 굉장히 그 글귀가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도 음, 처음에 되게 되게 뭐라 해야 될까? 뭔가 영화가 무거운 영화는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되게 무거운 영화도 아니고 뭐 아주 가볍다고 할 수도 없는데 근데 이제 주인공들은 주로 이제 아이들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근데 대사 자체가 되게 굉장히 좀 성숙한 그런 거 보고 되게 좀 기억에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음, 약간 혐오라는 그 주제하고 좀 잘 맞닿아 있는 영화인 것 네네네.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노예 12년이라는 음, 이제 전 영화로 접했고 소설이 원작인 영화를 추천해 드릴게요. 이제 솔로몬이라는 그분이 실제 이제 적으신 작품인데 그 자전적인 자서전에 가까운 소설을 그거를 이제 영화를 한 작품이에요. 이제 뭐 죽기 전에 꼭 봐야 되는 영화 아니면은 음, 영화 백선 뭐 그런데 꼭 뭐 십 몇 등 안에 들어가 있는 영화인데 제가 이 영화를 이제 처음 본 게 한 중학교, 고등학교 어근에 이제 어디서 틀어줘서 봤던 영화인 것 같은데 1841년이 아마 배경일 겁니다. 그곳에서 이제 자유인 신분인 솔로몬이라는 주인공이 자기는 이제 자식이 두 명도 있고 이제 아내도 있고 음악을 하면서 바이올린을 키면서 살고 있는 자유인 신분의 사람인데 이제 다른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 시기하는 사람들의 공작으로 인해서 노예로 잡혀가게 됩니다. 자기의 이름이 솔로몬인데도 이제 플랫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그렇게 불리면서 노예 생활을 이어가게 돼요. 음, 그 노예로 있었던 그 시기가 12년이라서 그 제목이 노예 12년인데요. 뭐 첫 번째 주인 같은 경우에는 노예제가 나쁘다는 걸 알지만 자기가 돈이 없다라는 걸 이유를 삼아서 솔로몬을 계속 노예로 대하다가 결국 솔로몬이 다른 주인에게 가게 되는데 다른 주인은 첫 번째 주인보다 더해요. 막 술을 맨날 먹고 이제 다른 흑인 노예를 이제 성적으로 착취하고 뭐 채찍질을 때리고 막 목화를 제대로 이제 수학을 못하면은 막 목을 졸라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식의 주인을 만나죠. 결국 탈출도 하려고 하고 시도도
해보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가다가 결국 이제 노예제는 폐지돼야 된다는 한 백인 남자를 만나고 자기 이제 자유인인 증명서를 가져와 달라라는 얘기를 하고 결국 풀려나가게 되는데 집에 가니까 이제 자신의 딸은 이제 손주까지 봤던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이제 손주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영화는 엔딩을 맞습니다. 이 영화가 상당히 보면서 충격적인 장면도 많이 나왔었고 좀 무겁게 봤던 영화였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나이에 굉장히 충격적으로 봤던 영화였는데 약간 인종 갈등이라는 부분이 이제 혐오라는 걸 얘기하다 보면 빠질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보면 상당히 오늘의 혐오라는 그런 부분하고 좀 맞지 않나. 피부색이 다르다는 것만 해도 그쵸. 분명히 자유인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너는 노예야라고 하면서 이제 착취당하는 그런 게 약간 좀 있지 않나. 음, 음, 뭐 풀려났는데도 해피엔딩은 아니네요. 되게. 네. 실제로 그 이 소설을 쓰신 분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이제 법정에 가서 이제 자기가 자유인인데 노예로 이렇게 착취를 당했다라고 법정에 실제로 이제 하는데 가서 흑인이라는 이유로 또 얘기를 못 해요. 얘기를 못 하고 또 패소하게 되고 결국 이제 이 소설을 쓰고 이 소설이 영화까지 나중에 이어지는 거죠. 음, 윤기님 또 혹시 다른 매체가 또 있을까요? 어, 제가 이 책 읽으면서 좀 생각났던 게 예전에 읽었던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라는 책인데 음, 책에서 주로 20대에 약간 초점을 맞추거든요. 20대들이 좀 어떻게 차별, 약간 좀 어떻게 보면 혐오의 그런 뭐 표현 방식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차별이라는 거에 어떻게 무감각해지고 또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하는가 그런 걸 보여주는데 음, 이제 여기서 약간 비정규직을 이제 정규직화하는 거에 대해서 20대들이 이건 불공정하다 약간 그런 뭐 여기 같은 KTX 승무원들이 이제 비정규직 KTX 승무원들을 이제 정규직화하는 거에 대해서 20대들이 분노하는 현상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뭐 책에서는 안 나왔던 것 같은데 뭐 인천국제공항 사태처럼 이제 또 비정규직을 이제 정규직화하는 그런 얘기 약간 이것도 약간 독서 모임 같은 데서 했던 다뤘던 책이라서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어 약간 그런 이걸 보면서 좀 이 책이랑 많이 좀 되게 오버랩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뭐 여기서 약간 일배 같은 그 정도 수준은 아닌데 약간 아, 이 책처럼 이제 대놓고 얘기는 안 하는데 좀 여기는 좀 극단적인 케이스를 다뤘다면 여기서는 좀 대다수의 그런 20대들이 뭔가 차별에 아주 적극적으로 그런 가담하는 것은 아닌데 근데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차별들에 대해 좀 암묵적으로 동의를 하고 또 뭐 직접적인 행동은 아니지만 뭐 약간 공정성 주로 약간 공정성과 관련된 문제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분노를 하는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차별인데 이게 정당하다는 것처럼 얘기하고도 분노하는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거든요. 여기선 주로 약간 학력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그런 출신 학교에 대한 차별 그런 것 좀 정당화하는 것들. 아, 예를 들자면 뭐 서울대를 나왔고 뭐 고려대를 나왔고 연세대를 나왔으면은 뭐 좋은 데를 가야 되고 아니면 좋은 데를 가는 게 좀 잘못됐나 그런 얘기인가요? 네, 뭐 그런 대학 서열에 대한 뭐 엄청난 집착이나 뭐 그렇죠. 뭐 대학 서열 그냥 저희가 생각하는 흔히 생각하는 뭐 스카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좀 선망 그런 것들. 그 이제 뭐 이제 일명 지잡대 같은 표현을 쓰면서 이제 인서울이 아닌 학교에 대해서 굉장히 좀 멸시하는 표현도 쓰고 과잠 가지고도 이 학교 저 학교 약간 좀 나누고 그거에 대해 좀 표현하는 그런 이야기도 다루고 또 이 책도 되게 비슷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도 IMF 얘기를 또 꺼내고 자기 개발이란 것도 되게 얘기를 꺼내거든요. 그러니까 IMF로 인해서 좀 한국 사회가 좀 불안해진 것도 있고 그런 걸 이제 학습한 20대 지금의 20대가 뭔가 더 그런 학력에 대한 집착이 또 심해지고 또 만약 학력이 좀 떨어진다 생각하면은 뭐 어떻게든 자기 개발을 해서 뭔가 스펙을 쌓아야 된다 약간 그런 식으로 뭔가 되풀이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오늘 읽었던 불안 사냥꾼의 사회랑 굉장히 좀 맞닿아 있는 책인 것 네네. 같아요.
굉장히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벌써 읽고 싶은 약간 생각이 드네요. 약간 근데 좀 한편으로는 좀 불편한 답답한 그런 느낌이기도 합니다. 20대가 이제 아무래도 제가 20대이기 저희도 때문에 20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매체를 또 추천을 해드리면 인턴이란 영화를 또 추천을 해드립니다. 인턴이란 영화가 또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게 또 관련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면서도 생각을 한 번 더 돌려서 해보니까 좀 세대 갈등이라는 부분에서 또는 뭐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이제 뭐 워킹맘의 이미지라든가 은퇴 후 노인의 이미지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관련돼서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인턴이란 책 그 영화가 보면은 이제 배우가 이제 로버트 드니로 나오고 NSA 소위 나오고 굉장히 또 재밌게 그냥 편안하게 즐길 네, 수 있는 영화이면서도 뭐 약간 이미 은퇴를 다 하고 완전 늙어 있는 그런 노인이 일을 하면서 이제 30살의 젊은 여자 사업가고 또 시너지 효과를 이렇게 내는 그러면서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영화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영화 보면서 좀 맨 처음엔 단순하게 봤지만 왠지 모르게 또 매체 추천을 하려고 찾아보다 보니까 이 영화가 또 오르더라고요. 한국에서 보면 세대 갈등도 이제 무시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맞죠. 이제 그 할당제를 통해서 채용을 한 노인 같은 경우에는 직장에서 그렇게 이제 중역을 맡기가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턴 같은 영화에서는 이제 로버트 드니로가 배우여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중역을 맡는 가면 갈수록 이제 영화에서 이제 모두가 좋아하고 모두에게 도움을 주고 모두에게 사랑받는 그런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좀 해피판이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약간 현실도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요. 영화 되게 따뜻한 영화잖아요, 네, 사실. 맞아요. 그래서 저런 직장이 있을까 약간 그런 생각도 들고 뭔가 좀 더 나이도 그러니까 연륜도 있고 경험이 더 있으니까 비록 인턴이지만 해줄 수 있는 말도 있고 뭔가 그런 되게 긍정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잘 녹여낸 것 같아요. 연세가 많은 인턴과 젊은 사장 약간 어떻게 보면 그걸 또 괜히 좀 억지스럽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뭔가 좀 억지스럽게 긍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영화가 절대 그렇게 억지스럽지 않고 좀 되게 자연스럽게 또 그런 순기능적인 이야기를 되게 잘 다룬 것 같아요. 다른 매체가 있을까요, 민기님? 어, 저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 유토피아라는 영화가 떠오르더라고요. 네, 그 영화에서도 보면은 그 이제 이병헌이 이제 얼떨결에 그 대표를 맡게 된 황궁 아파트에서 이제 거기만의 어떤 그 뭐지 왕국이 생기잖아요. 이제 그 왕국에서 자기 이제 황궁 아파트 주민들끼리 굉장히 좀 끈끈하고 뭔가 단결력도 있고 또 이 이병헌 이 대표님의 어떤 그런 그 뭔가 실행력 그런 것 실행력과 리더십 덕에 뭔가 사람들도 좀 더 믿고 그런 게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아파트 내에서 먹을 게 떨어지니까 이 아파트 인원들이 약간 수색대를 꾸려가지고 이제 아파트 밖으로 나가서 좀 음식이 먹을 게 있는지 막 그런 걸 막 캐러 가잖아요.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다른 아파트나 아니면 다른 뭐 생존자들의 그런 음식이나 자원을 약탈하거나 또 이제 거기서는 황궁 아파트 이외 사람들 바퀴벌레라는 표현을 쓰면서 막 굉장히 멸시하고 완전 혐오 대상처럼 규정하는데 근데 사실 이 영화를 보면은 이 황궁 아파트도 다른 그 인접 아파트한테 좀 혐오받고 좀 차별받는 약간 그런 걸로 나오거든요. 그 재난이 시작되기 전에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딱 이 책에서 말한 것처럼 뭔가 그런 처음에는 오히려 약간 그런 불합리한 현실 그런 거에 의해서 혐오가 생겨났는데 어쨌든 그 혐오가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그런 게 되게 좀 비슷하게 느껴졌던 것 같고 또 되게 조금 결말이 되게 씁쓸하게 결국엔 다 너 죽고 다 죽자 약간 그런 식으로 하게 되는 게 되게 씁쓸하더라고요. 근데 몰랐는데 이 영화가 생각보다 그 뭐지
되게 상징? 그 영화 자체에 좀 그 은유가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 황궁 아파트 경우에는 그 아파트만 유일하게 안 쓰러진 아파트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수직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 맨 마지막에 뭐 내용을 다 말해버린 것 같긴 한데 그 박보영 분이 이제 살아남아서 거기 다른 생존자들 만나겠는데 거기 아파트는 아예 이제 무너져 쓰러졌는데 이제 수평으로 되어 있잖아요. 약간 그런 걸 두고 뭔가 좀 서로 존중하고 딱 수평적인 사회 그런 메타포가 있었다고 뭐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뭐 했던 것 같아요. 저 어디서 봤는데 그런 걸 보면은 약간 뭐 비록 약간 아포칼립스 그냥 재난물이지만 그런 우리 사회에 있는 어떤 혐오나 뭐 차별 또 그런 위계 질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되게 좀 뭐라 해야 되지? 나름 그걸 잘 녹여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콘크리트 유토피아를 보지 않았지만 아, 방금 다 스포를 당했지만 아, 그런 메타포를 실제로 제 눈으로 보고 싶어서라도 이 영화를 한번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영화가 할 때쯤에 개봉할 때쯤에 생각해 보면은 그 다른 매체가 더 유행을 해서 아마 그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것도 흥행을 하긴 했었는데 그때 동시에 나왔던 게 오펜하이머가 개봉을 맞아요 맞아요. 했어가지고 상대적으로 저도 이거를 극장에서는 보지 않고 나중에 TV에서 나온 걸로 봤었어요. 저도 그때는 그냥 오펜하이머 먼저 보고 그냥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저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 말은 이렇게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결말이 조금 아쉬운 영화긴 해요. 결말이 저는 왜 아쉬웠나요? 뭔가 약간 그냥 그 되게 영화 자체가 초반부터 굉장히 잘 쌓아 올리다가 마지막에 뭔가 그걸 터트리긴 하는데 뭔가 이 터트렸을 때 어떤 뭔가 메시지를 딱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냥 갑자기 뭔가 끝난 느낌. 뭐 여기서 끝나지? 약간 싶은 느낌이 들어요. 음, 그냥 보다 보면 약간 그렇게 느끼실 수 있어요. 뭔가 영화 자체가 뭔가 딱 그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되게 꽁꽁 숨기고 그게 어쨌든 뭐 기승전해서 폭발하고 이제 결에서 그걸 딱 결론 내릴 줄 알았는데 그냥 뭔가 약간 흐지부지 음, 그런 느낌? 개인적으로는 조금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뭔가 어쨌든 뭔가 절정까지 이루고 나서 근데 결론을 좀 뭔가 세워줄 줄 알았는데 갑자기 끝났네? 약간 처음에 음, 뭐 끝난 거야?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음. 사이다 잔뜩 흔들어 놨더니 알고 보니 튼 짓게 된 사이다였다 그런 느낌인 것 같네요. 약간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제가 뭔가 그런 의도를 뭔가 메시지를 바래서 그랬던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뭔가 영화가 되게 그런 메시지를 어쨌든 뭐 약간 권선징악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걸 뭔가 좀 이야기할 것처럼 보였는데 실상은 약간 그런 건 없다. 약간 그런 식으로 한 게 음, 조금 아쉬웠다. 그랬던 것 같아요. 민기님의 영화를 바라보는 그런 시선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뭔가를 답을 해주길 원하나 봐요. 저는 그 마지막으로 매체를 추천드리자면 영화 말고 노래를 한번 추천을 해드리려고 아, 해요. 노래 같은 게 블랙 아이드 피스라는 그룹의 이제 Where is the Love라는 노래가 있어요. 제가 2002년생인데 이 노래가 알고 보니까 2003년에 나왔더라고요. 어, 그래서 저랑 나이 차이가 이제 얼마 안 거의 되는 노래인 거죠. 그 노래가 나오게 된 시점이 2003년인데 노래 제목처럼 이제 저는 이걸 노래로만 처음 들은 게 아니라 뮤비를 처음 봤던 것 같아요. 뮤비에서 보면은 막 사람들 지나다니는데 성경책 들고 막 흑인 아저씨가 막 사랑이 어디 있냐고 막 부르짖는 그런 듯한 장면이 나오거든요. 음, 그런 장면들이 이제 제가 이 노래를 처음 뮤비로 봤을 때 약간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또 가사도 이제 제가 노래를 처음 듣게 된 계기가 중학교 때였나 초등학교 때였나 이 노래를 이제 영어 시간에 누가 틀어주셨어요 선생님이. 그래서 상당히 이제 어려운 가사는 많이 없고 또 상당히 쉽게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그런 노래여서 또 틀어주신 것 음, 같은데 지금 다시 와서 돌이켜봐도 요즘 세상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가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또 노래 나오게 된 배경을 또 보면 2001년에 이제 9.11 사태 일어나고 그때 당시 미국이 보면 뭐 화병을 보내고 뭐 테러리한테를 죽일 거라더니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도 이제 나중에는 반전 여론이 나오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노래가 나왔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그 인류애라는 부분을 좀 강조를 하는 그런 노래인 것 같아요. 저도 그때 한번 말씀하셔서 들어봤는데 근데 좀 유명한 노래 같더라고요. 한번 음. 들어왔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가사의 의미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던 것 같은데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 다시 한번 네. 들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추천해준 입장으로는 굉장히 좀 감사한 말인 것 같아요. 혹시 또 다른 매체가 더 있을까요? 뭐 약간 한 편은 아닌데 저는 그 마블 시리즈 중에 엑스맨 시리즈가 좀 연상이 되더라고요. 이 엑스맨 시리즈 자체가 약간 혐오에 대한 혐오가 주 소재죠. 이제 여기서는 돌연변이를 가지고 좀 돌연변이와 인간 사이의 어떤 대립과 공존에 대한 주제로 나뉘는데 이제 그래서 엑스맨 시리즈에서 약간 크게 갈리는 두 집단 있죠. 이제 프로페서 X를 필두로 한 엑스맨과 그리고 매그니토라는 캐릭터를 필두로 좀 더 인간들이 좀 강경한 돌연변이들과 인간과의 화합을 좀 원하는 돌연변이들 약간 이렇게 파가 갈리는데 여기 매그니토라는 캐릭터가 조금 전 되게 흥미롭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매그니토 에릭 렌셔라고 하는 캐릭터는 원래 어렸을 때 유대인이어가지고 이제 나치 수용소에서 있다가 이제 그곳에서 이제 능력이 발현되고 이제 그곳에서 이제 인간들에 대한 혐오가 이제 생겨나게 되거든요. 이제 그래서 뭔가 중간중간에 이제 뭔가 좀 이 프로페서 X, 이제 찰스와 함께 했다가 또 대립했다가 약간 그런 순간들이 오고 가는데 근데 끊임없이 뭔가 인간에 대한 어떤 마음을 열어주려고 하면은 다시 또 뭔가 보복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그럼에 따라서 또 다시 또 인간들의 좀 공존할 수 없다. 좀 도련 인간들을 이제 뭔가 지배해야 된다. 약간 그런 사상으로 돌연변이를 모으고 하는데 약간 그걸 보면은 뭔가 혐오가 혐오를 낳는다. 약간 그런 주제를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매그니토처럼 이제 뭐라 해야지 인간과 전쟁을 원한 돌연변이들 이제 들이 결국에는 이제 그 시리즈를 가다 보면은 좀 약간 시리즈가 오락가락 하는데 이제 미래를 다루는 시리즈에서는 돌연변이들이 완전 다 전멸하게 되는 그런 미래가 오거든요. 이제 그리고 거기서 좀 더 시간이 흐른 매그니토가 나중에 약간 조금 개과천선을 해요. 약간 자기가 그동안 너무 좀 잘못하고 있었다. 그냥 이렇게 소중한 사람들 잃어가면서 그냥 시간을 허비했다. 약간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좀 뭔가 한 편의 영화로 설명하기 힘든데 이 시리즈를 보다 보면 되게 그런 혐오에 대한 생각, 뭔가 좀 그런 걸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뭔가 좀 그런 매그니토의 입장도 이해가 되지만 그럼에도 뭔가 공존하고 화합하는 것이 왜 필요할까 그런 얘기를 잘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엑스맨 시즌 굉장히 좋아하는데 특히 매그니토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입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불쌍하잖아요. 약간 네. 그 유대인으로 그 감금되면서 일반 그 사람들하고 독일을 엄청 싫어하게 되는 계기가 아마 제 기억은 자기 가족이 전부 다 이제 네, 학살이 되고 나중에 자기 아내랑 이제 딸이랑 뭐 맞죠. 아들도 다 죽는 그런 스토리가 기억에 남는데 약간 혐오라는 그런 부분에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지만 이제 뮤턴트라는 그 네, 돌연변이들하고 일반 인간들하고 실제도 이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혐오라는 그 주제하고 좀 맞닿는 추천인 것 같습니다. 혹시 채우 씨는 또 추천 드릴 만한 게 또 있을까요? 저는 지금 딱히 드는 매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북새튼 팟캐스트에서 불안한 사냥꾼의 사회라는 책을 가지고 또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마지막 이번 3회차 팟캐스트를 진행하면서 그동안 많은 책을 읽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좀 더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회차였던 것 같아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네, 오케이.